대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프리한 타투! 와! 여러분 드디어 벌써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인즉슨 2023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매해 돌이켜 보면 참 이때는 아쉽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뭔가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꼭 잊지 않고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오, 네. 지금 TV 보시다가 맞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13월에 월급이 될지 아니면 13월에 저주가 될지는 이 연말정산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주실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장원, 정소영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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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연말정산 대체 연말에 뭘 정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딱 연봉 그만큼을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 뗍니다. 흔히 네. 말해서 갑근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치로 세금을 떼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1년치 총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다시 하는 과정을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매월 냈던 금액이 실제 정산한 금액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하면 환급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적게 냈다라고 하면 추가로 납부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하면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난해 국세청이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1,995만 명 중에서 약 1,300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68만 원을 돌려받았고요. 그 남은 400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97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합니다. 안 하는 게 뭐 낫네. 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 그래 안 하고 네, 안 한다고요? 아니, 무조건 해야 자면 안 돼요. 돼요. 그냥 네. 해야 되는 거죠.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좀 이게 마음이 누군가는 그렇죠. 예. 울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직원으로서 연말정산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매년 직원분들의 연말정산을 이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알았던 게 지금에 적용도 안 되고 방법이 계속 바뀌니까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 세훈 씨가 짜증낸 사람이 아닌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국세청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찬성하고 예. 아니, 너무 언제든지 바뀌어요. 지지합니다. 예. 너무 바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믿고 네. 가면 되는 거기는 합니다. 계속 바뀌면 우리 큰테리는 좋아요. 또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필요하시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또 존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니까요. 혹시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 금액에 대한 세율 구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률 좀 반영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낮은 구간이 이제 6% 세율 구간이 이제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400만 원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 구간이 이제 15% 구간인데 이게 4,600만 원에서 이제 5,000만 원으로. 조금씩 좀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새로운 제도가 좀 생겼습니다. 뭐 고향사랑 기부제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뭐 신용카드 공제나 뭐 월세 세액 공제 그 액수들을 좀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게 공제 퍼센티지를 좀 늘려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자분들 대표적으로 식대 비과세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거 10만 원이었는데 약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20만 원으로 좀 긍정적으로 다 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잘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일이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입니다. 근데 사실 12월 말이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엔 좀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처음에 연말정산 기간은 이제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 달에 이제 그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들 전부 다 이제 제출해가지고 3월 초에 신고 및 납부 마쳐야 됩니다. 예, 예. 사실은 이게 매년 1월부터 아예 준비를 하시는 게 스타트는 맞습니다. 예. 처음부터 예, 아예? 그러니까 소비 패턴부터 좀 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금은 대비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12월 25일이라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쓴 금액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예, 예. 남은 기간은 한 일주일 아직도 정도 저희 쓸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송년회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예, 뒷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 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금액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1월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장원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올해는 올해고 또 내년은 또 다가오니까 어떤 것부터 미리미리 챙겨야 제일 좋을까요?
결국은 연말정산할 때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들이 이 소비 패턴에 대한 네. 공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네. 그리고 이제 현금영수증 좀 적절하게 방법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아, 이 체크, 신용, 현금 이게 또 다 달라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해 동안에 내가 총 급여가 얼마냐 예. 그 총 급여에 대해서 25%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총 급여라는 거는 그 직장인의 그 연봉이랑은 다른 얘기인가요? 흔히 말하는? 예, 맞습니다. 예. 네. 확실히 약간 용어 구분이 명확하신데요. 직장인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이 이게 용어 구분이 어려워하시는데 네. 결국은 이 총급여랑 연봉의 차이가 뭐냐면 그 연봉이란 건 결국 나누면 이제 월급이 되겠죠. 네. 월별로 나누면 거기서 이제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뭐 출산이나 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월마다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제해 주거든요. 네. 그럼 내가 급여가 300만 원이면 20만 원이 제해지면 280만 원이 총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10%, 25%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미묘하긴 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근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약간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소득공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1,500만 원을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총급여에 대해서 25%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 막 적용이 되고 이 25%가 1,250만 원입니다. 네. 그 이외의 금액, 그러니까 25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네. 그 금액 중에서 이 신용카드로 썼으면 15%가 공제가 되고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면 이제 30%가 적용이 되고 근데 그게 뭐 전통시장에서 썼거나 대중교통이다 그럼 또 40%가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갈래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기왕이면 내가 소비를 할 때 아무 카드나 쓸 게 아니라 공제율에 따라 다르니까 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좀 적절히 써준다든지 지불 수단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득공제 받을 때 총급여의 25%까지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먼저 쓰시고 이건 어차피 한도 채우는 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차감이 되니까 아하. 그 다음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공제액수를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용 금액이 이제 25% 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신발을 사거나 이렇게 급하게 소비를 하는 것보다 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뭐 남은 뭐 신용카드는 포인트를 쌓는다거나 음. 그게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죠. 그치. 신용카드는 또 이 포인트나 혜택 같은 게 또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또 주의를 할 게 총급의 25%그 이상을 쓴다고 계속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한도가 딱 있다는 거잖아요. 복잡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득공제를 무한대로 해주게 돼버리면 사실은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 예, 그리고 7천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까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공제 많이 받기 위해서 막 소비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건데 아까 예시를 들면 그 총급여 5천만 원 A 씨는 네. 최대한도 300만 원 공제 받으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은 그러면 딱 2천 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신용카드는 3,250만 원 정도 쓰시면 돼요. 아니 5천 받는데 3,250 쓰면 뭐가 남았어요? 그걸 카드로. 공제 받으려고 더 가난해져. 이거 어렵네요. 네. 왜냐면 소득공제 300만 원 받을 때 네.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세금 300만 원 깎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서 이제 세율을 고하기 때문에 내가 세율이 적용되는 게 뭐 6%다 그러면 사실 300만 원에 6%면 18만 원 깎이는 겁니다. 아,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네. 18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아까 구간에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한 15% 구간이 많으실 건데 그러면 300만 원에 15%니까 이제 45만 원 정도의 공제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쓰면은 우리가 정말 아쉬운 결과가 아싸 나오죠. 공제된다 이러고 3천 썼다가 결국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굉장히 같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인들이 소득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엄청나게 혁혁한 공헌을 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너가 아무리 써도 어차피 공제액수가 아주 작을 거다. 차라리 소비 패턴보다는 저축이 너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 소비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저축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각종 비과세 저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해야 맞습니다. 돼요? 네. 이게 이제 청약통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하죠. 조건 자체를 근데 몇 가지 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버리면 안 되세요.
그러면 연 240만 원 이제 납입 한도에 대해서 40%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직장 생활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월 20만 원씩 그러네요. 차곡차곡. 저도 신입사원 때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7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봉이. 그래서 네. 무조건 들어가지고 공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유주택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요즘에 대출 끼고 집을 장만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자 갚기도 힘들 텐데 이거 좋은 방법 혹시 없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주택 살 때 뭐 본인 돈으로 사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이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연 600에서 2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장원 세무사님께서는 소비를 많이 해서 공제를 받기보다는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정소영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연말정산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할 때 항상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쪽의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걸 잘 알아보는 게 좋은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적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걸로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대부분의 공제들이 세액공제에 이제 속해 있는데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데요. 최저 6%부터 45%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내는 구조인 셈인데 확실히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금 단위부터 좀 다르고 좀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최고 구간에 속한다고 하면 100만 원만 벌어도 45%의 세금을 떼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다 챙기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45% 구간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내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게 좋을 빼야지. 거고 내가 6% 적용되는 뭐 조금 낮은 세율이 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가 간혹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이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이게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저는 소득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적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끼리 농담으로 그냥 결혼할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더 토해내느니 예, 서류상으로 그냥 뭉치고. 예, 이렇게 해서 네. 뭉쳐서 공제 받고 뭐 어차피 서류상으로. 그냥, 서류상으로. 그러다 또 사랑이 생겨. 돈이 생겨. 그냥 서로 사랑이 생겨. 왜냐면 이렇게 쌓이고 그게 나면. 액수가 네. 공제 액수가 되게 컸어요. 맞아요. 인적 공제가. 맞아요. 얼마죠? 일단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니까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배우자가 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다라고 하면 이 3명 가지고 일단 450만 원은 깎고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450만 원은 소득공제입니다. 예, 예. 450만 원의 세율을 곱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10%라고 가정을 하면 45만 원을 세금으로 직접 차감하는 효과를 볼 그렇지. 수가 진짜 있는 오해하시면 거죠. 안 되겠다. 4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세율을 항상 곱하셔야 네네네네. 됩니다, 여러분. 45만 원의 효과를 네. 보는 것이다. 45만 원 때문에 결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많이 어려웠네. 왜냐하면 오상민 씨가. 한 5년째 토해내다 보니까 그게 또 만만치 않았어요.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네. 예. 근데 그럼 인적 공제는 배우자와 자녀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배우자도 되지만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뭐 형제 자녀들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급여 요건하고 나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이 소득 금액으로 연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공제가 안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녀도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인적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연에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간혹 뭐 한두 달 알바를 하시거나 뭐 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안 되시는 건 아니고 연봉을 다 통틀어서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좀 의외의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 좋은 질문이다. 네.
우리 교육비 공제는 뭐 자녀들 학원비나 뭐 고등학교 등록비 이런 것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또 요즘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이게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도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 그 일반 의료비 외에 우리 난임 시술비나 산후조리원비 이런 것들도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꼼꼼히 챙기시는 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는다 그러면은 부양자로 등록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자녀 본인이 상환을 하고 자녀 본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래서 본인의 대출에 대해서는 네. 예, 좀 세액 공제 해준다는 거군요. 네. 그럼 이장원 세무사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크게 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제 자취하는 근로자분들에게 가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비중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이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아, 맞아. 제가 월세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 맞아. 이거는 저희 직원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월세 세액 공제가 근데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공제 수가 많은 만큼.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해서 그냥 12월 말일자, 10월 31일자에 무주택이셔야 돼요. 그리고 세대 주여야 되고, 그다음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이하여야 되고,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아니면은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거나. 그리고 5번째로 전입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아, 이게 5가지 요건을 지켜야지만 이제 월세액 750만 원까지 연. 야, 크다. 그러니까 월세가 뭐 한 60만 원, 70만 원이면 연 합치면 750만 원이 넘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소득액에 따라서 최대 17%, 그다음에 어허. 15%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얼추 한 120만 원, 그러니까. 네, 110만 원 정도의 네. 되네요. 이건 세액 공제니까 바로 세금을 차감시켜 줄 수 네. 있는 거예요.